사막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케니 피치인데요. 그는 20년 이상 하이킹을 다니던 탐험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평범한 모험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산의 정상과 발길이 닿지 않은 동굴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끔 여자친구와 함께 모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주로 혼자서 하이킹하는 것을 즐겼죠. 그런데 케니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탐험 방식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GPS나 나침반 지도 같은 기본적인 탐험 도구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탐험을 떠나는 것이었죠. 보통 사막과 같은 사람이 없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며 계획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자유로운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014년 10월 선 오브 에리어 51 테크니션이라는 제목의 한 유튜브 영상에 심상치 않은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이 영상은 51구역 비밀기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270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51구역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영상이죠. 이 영상에 스네이크 BGM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51구역, 즉 멜리스 공군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이킹을 하던 도중 입구가 M자 모양으로 된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죠.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순간 몸이 떨리고 안이 느껴졌고 제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주 기괴한 기분 때문에 바로 도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댓글은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댓글을 썼던 사람이 바로 처음에 소개했던 케니 피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닉네임을 클릭해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 보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1시간짜리 무편집 영상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신을 카우보이라고 지칭하는 케니 피치가 네바다주에 살고 있던 자신의 주택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장신구와 여러 가지를 꾸며놓은 것만 봐도 평소 자연과 야생, 탐험을 좋아한다는 취향을 알 수 있는 집이었죠. 특이한 댓글을 쓴 사람의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얼굴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 탐험을 좋아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알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51구역 근처에서 M자 동굴을 발견한 게 사실인가 하고 점점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채널의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댓글에는 점점 M자 동굴을 찾아보라는 권유가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케니는 저번과는 달리 증거를 남기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와 9mm 권총을 챙겨 M자 동굴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주장하기로는 이곳은 네바다주 심레인지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10시간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아주 험난한 사막이었죠. 그 장소 주위 황무지에는 군사기관이 화학물질을 버리고 갔다고 소문이 난 광산 갱도도 있었고 또 워낙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곳이라서 마약 거래상들이 거래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일어나 종종 시신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케니는 M자 동굴을 다시 찾아서 구독자들에게 증명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수시간을 걸어서 험난한 사막을 들어가 그곳에서 찍은 21분짜리 영상을 M케이브 하이크란 이름으로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넓은 사막을 탐험하며 자신이 보았던 M자 동굴의 입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는 탐험을 진행하면서 버려진 광산의 입구로 보이는 것도 발견하고 M자 동굴과 비슷하게 생긴 입구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케니 피치는 그것이 예전에 봤던 M자 동굴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10시간 정도 동굴을 찾아다닌 케니 피치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고 말하며 촬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스네이크 BGM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구독한 수많은 사람들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비해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질타의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애초부터 M자 동굴이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던 중 다수의 비난하는 댓글과 달리 그곳에 가지 마세요. 동굴 입구를 찾게 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케니 피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죠. 하지만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케니의 동영상은 일파만파로 퍼지며 현재 조회수가 무려 300만 회에 달합니다. 댓글은 약 37,450개인데 악의적인 댓글이 유독 많았죠. 그가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M자 동굴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탐험을 예고하면서 그는 다른 유튜버들에게 동행할 사람을 구한다고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도 도와준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 11월 10일 케니는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짧은 여행을 간다고 하고 다시 한번 네바다 주의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죠. 결국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때 여자친구가 경찰에게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보통 캠핑 장비를 챙겨야 하는데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케니는 탐험의 베테랑인데 말이죠. 사실 예전에도 그가 철저하게 장비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여행에서 사막을 10시간이나 돌아다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장비는 챙겨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평소에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한 비디오 카메라는 두고 일반 카메라만 가져갔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들에게 M자 동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꼭 찍었어야 했는데 굳이 일반 카메라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후 케니의 실종은 라스베이거스 지역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케니가 실종된 지 12일이 지난 11월 22일 두 번째 여행에서 발견했던 광산의 입구로 보이던 곳에서 케니의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즉, 그는 광산의 입구까지는 왔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후에도 수색이 계속됐지만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케니 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51구역 근처에서 동굴 입구를 찾아 나섰던 케니 비치가 의문의 실종을 당하게 되자 온갖 추측들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케니 비치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 추측의 근거는 휴대폰 자체가 너무 눈에 띄는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죠. 케니가 자신이 관심받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숨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M자 동굴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케니가 M자 동굴을 말한 것 자체가 지어낸 이야기라며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가 다시 동굴을 찾으러 갔다가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어 마무리되도록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죠. 두 번째, 케니 비치가 광산 갱도에 떨어졌거나 뱀에게 물렸거나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 등 사고사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옷이나 유골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수색 결과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게다가 20년 이상 탐험을 해온 베테랑인데 과연 그렇게 쉽게 죽었을까요? 세 번째, 범죄자들이나 마약 밀매자들을 만나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추측일 뿐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휴대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테고 말이죠. 네 번째, 케니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 추측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뒤인 2017년에 케니의 여자친구가 한 주장인데요. 그녀는 케니가 올린 영상인 댐 케이브 하이크에 직접 댓글을 남겼는데 케니가 실종된 것이 케니가 숨은 것이 아닌 정말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1년 전에 직장을 그만뒀고 사업도 실패해서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케니가 우울증을 겪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약을 먹거나 의사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죠. 게다가 케니는 어렸을 적 자신의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사망한 현장을 목격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이 합쳐지며 그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또 있는데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절대 날 찾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광산에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GPS로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또 처음부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을 찍으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면 꽤 설득력 있는 추측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종된 지 2년이 지난 2016년 숀 카나라는 유튜버가 케니 비치 실종 사건과 M자 동굴에 대한 영상을 올립니다. 숀은 케니가 촬영한 장소와 동굴을 찾기 위해 네바다주의 사막을 수시간 동안 탐험했습니다. 그러다 케니의 휴대폰이 발견된 버려진 광산을 찾게 되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동했을 경로를 추측해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숀은 M자 동굴로 추측되는 곳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숀이 찾은 동굴은 M자 모양의 입구만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깊지 않은 동굴이었죠.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여러 많은 유튜버들이 케니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를 나섰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건 없었죠. 이렇게 많은 수색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은 새로운 추측을 합니다. 그가 실종된 곳이 외계인 음모론으로 유명한 51구역이라고 불리는 앨리스 공군기지 인근인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M자 동굴이 1급 비밀 시설인 51구역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라는 주장이었죠. 그가 그 동굴을 발견해 들어갔고 내부를 탐험하던 도중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군사 비밀을 알아냈거나 비밀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서 제거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발견한 동굴은 51구역과 관련되어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케니는 납치된 것일까요? 1999년 7월 일본에서 한 만화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꿈을 통해 봤던 예지몽을 만화로 그린 작품인데요. 순정 만화를 그리던 만화가 타츠키료는 10대 때부터 재해나 사고 장면이 나오는 꿈을 자주 꿨는데 혹시 작품의 영감이 될까 싶어서 일기장과 펜을 머리맡에 두고 꿈을 꿀 때마다 꿈 일기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 15가지를 만화로 그려서 출판했죠. 출판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25년이나 순정 만화를 그려왔던 여류 화백인데 갑자기 장르를 바꿔 예언에 대한 만화를 출간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전개 방식도 당시 생소했던 방식이기에 더욱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방송에서 이 만화를 특집으로 다루며 뒤늦게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가 본 미래에서 예언한 것들을 보자면 첫째, 인근 공원 사망 사건. 꿈속에서 그녀는 공원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색 원피스의 여성이 멀리서 손짓하고 있었고 그 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죠. 꿈을 꾼 후 그녀는 기분이 이상해져 기분 전환을 위해 인근의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는데 꿈과 매우 비슷한 구조의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신기하기에 취재용 카메라로 촬영했고 사진을 현상하러 간 날 지나가던 도중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녀가 갔던 공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죠. 그 피의자의 여성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래를 예지한 것일까요? 타츠키료는 자신이 꾼 꿈이 그저 이상한 개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지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신의 꿈 내용을 소재로 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사건. 1992년 8월 31일 타츠키료는 꿈속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을 바탕으로 만화책에 그 내용을 그렸고 5년 후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타츠키료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사건을 딱 5년 전에 자신의 꿈을 통해서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죠. 셋째, 일본의 유명 락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 1982년 4월 25일 그녀는 일본의 인기 락가수가 젊은 나이에 의문사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1983년에 데뷔한 유명 락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넷째,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그녀는 프레디 머큐리 사망에 대한 예지몽도 꾸었는데 1976년 11월 24일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성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그의 팬이었던 친구와 같이 보는 꿈이었죠. 그로부터 15년 후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는 에이즈 감염으로 45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다섯째, 고베 대지진. 1995년 1월 2일 그녀는 꿈에서 황폐하고 갈라진 땅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15일 후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며 고베시와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받게 되죠. 앞서 말했던 이야기는 책이 출판된 1999년 이전에 일어난 일들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끼워 맞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되었죠. 일각에서는 타츠키료가 만화책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꾸며낸 속임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만화책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절판되었고 타츠키료는 2000년에 만화가를 은퇴하게 되죠. 그러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내가 본 미래는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996년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2011년 3월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자신의 얼굴 한쪽이 다치는 꿈이었죠. 그래서 만화책의 대제에는 2011년 3월이라는 그림과 함께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했고 15,000명이 사망했으며 인근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작가는 실제로 얼굴에 부상을 입기도 하죠. 내가 본 미래를 출간한 지 12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타츠키 료가 진짜 미래 사건을 예언해서 맞췄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꿈을 한 번 더 꾸게 되는데 1986년 11월 28일 꿈속에서 그가 사망하고 그의 삶이 영화화되는 것을 꿈을 통해 보았다고 하죠. 이것 또한 만화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난 2018년 11월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실제로 세계 전역에서 개봉됨으로써 타츠키 료의 예지몽이 실제로 촉중되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명백하게 증명되었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예언했다는 것인데요. 1995년 꾼 꿈에서 2020년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을 정점으로 사라지고 10년 후 다시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 미래는 15가지의 예언 중 13가지를 맞췄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예언이 2가지 남아있는데 그중 첫 번째 예언은 후지산 분화입니다. 1991년 8월 20일 그녀는 꿈속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후지산을 보았고 구름들이 굉장한 기세로 후지산 주위를 돌면서 화산을 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지산이 분화할 때 난 엄청난 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녀는 거대한 용암을 뿜어내는 후지산의 모습을 여러 번 일기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내가 본 미래의 표지에까지 첫 번째로 실려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지만 그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녀의 앞선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예언은 그녀가 꿈을 꾼 지 15년 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은 5년 후,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은 10년 후, 고베 대지진은 15일 후, 동일본 대지진은 15년 후였습니다. 바로 5의 배수로 해수나 일수가 지난 후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예언 시기가 1991년인 만큼 35년이 지난 2026년이나 40년이 지난 2031년에 후지산이 분화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활화산이며 이미 2011년부터 분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1년 7월에는 후지산의 분화에 대비하는 해저드 맵이 17년 만에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후지산 분화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 분화 3시간 만에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 번째 예언은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 현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더욱 자세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다른 예언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그녀는 꿈을 꾼 시기가 확실하진 않으나 1981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에 여러 차례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꿈속에서 이상한 썰물을 본 후 거대한 쓰나미가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자신을 삼켰다고 했으며 시계를 봤는데 시계는 5시에 멈춰 있었다고 하죠. 쓰나미 또한 앞서 말한 후지산 분화 예언처럼 2021년 4월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나가와 현과 가까운 일본 남해에서 진도 8에서 9의 거대한 지진이 30년 이내에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유명인들의 근황 토크쇼인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공포 유튜버 나오키만이 이 만화를 소개했고 이를 계기로 그녀의 유명세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00년 은퇴 이후 2021년 초까지 전혀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타츠키 료를 사칭하는 사람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새로운 예언을 유포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뒤 내가 본 미래 복간본까지 발간하려고 하자 타츠키 료의 친언니가 이 사실을 발견하여 그녀에게 알린 후 그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나오게 된 타츠키 료는 새로운 예언을 추가한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완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가 기존에 했던 후지산 예언을 약간 수정했는데 후지산 분화는 도쿄를 집어삼킬 정도의 분화가 아니라고 밝혔죠.
또 새로운 예언을 하나 했는데 2025년 7월에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 하늘에 떠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리핀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해저화산이 분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면에서 대형 파도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갔고 태평양 주변에 인접한 국가들은 쓰나미의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쓰나미의 높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때보다 3배나 되는 거대한 파도였다고 하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쓰나미의 충격으로 홍콩, 대만, 필리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열도 중 태평양과 근접한 지역이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잠기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2025년 7월 5일 오전이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세세하게 꿈을 설명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 높이는 관측상 9m였습니다. 하지만 40m의 높이라고 기록된 지표도 있죠. 만약 이것의 3배가 되는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말 그대로 대재앙입니다. 현재까지 높은 적중률과 정확성을 보인 그녀의 예언은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녀가 예언한 이루어지지 않은 2가지 일은 정말로 실현될까요? 잔다르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프랑스를 구한 갑옷 입은 성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일화까지 알고 있죠. 하지만 잔다르크의 죽음 뒤에 얼마나 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동부 작은 시골 마을인 동레미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신의 계시를 받고 10대의 나이로 전쟁에 참여해 군대를 이끌었던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실존했던 인물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단한 업적들을 달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우 미스터리했던 일화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24년 12살이 되던 잔다르크는 마을 근처 숲풀 사이에서 낮잠을 자던 도중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라는 목소리였는데요. 처음에는 그 꿈을 무시했지만 몇 년간이나 지속해서 꾸는 그 꿈에 잔다르크는 이것이 신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확신하였고 이것을 프랑스의 국왕 도팽 샤를 7세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레미 인근 보쿨레르의 수비대장을 찾아가 자신이 들은 신의 목소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수비대장은 그녀가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그녀의 요구에 진심이 느껴져 샤를 7세에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프랑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샤를 왕세자는 그녀가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왕세자 옷을 신하에게 입혀두고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많은 사람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는 숨어있던 샤를 7세에게 다가가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처녀잔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어 하늘의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샤를 7세는 그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황당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샤를 7세는 그녀에게 군사 지휘권을 넘겨주죠. 당시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매우 크긴 했지만 중세 유럽은 신분과 성별에서 오는 차별과 편견이 매우 심했습니다. 잔다르크는 글을 쓰거나 읽지 못했고 군사훈련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10대 소녀에게 국가의 군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평민이었던 잔다르크가 어떻게 귀족으로 대우받던 기사들을 통솔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잔다르크는 당시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100년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오를레앙 전투에 참전합니다. 1429년 4월 29일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 군에게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프랑스 군은 오랜 전투와 계속되는 패배로 사기가 매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를레앙을 지키는 프랑스군 지휘관이었던 장 도를레앙은 그녀를 전투 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적군과 교전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의와 전투에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일주일도 안 되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끌고 오를레앙을 지켜냅니다. 전투 중 잔다르크에 대한 미스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잉글랜드 군이 쏜 화살이 목과 어깨를 관통했지만 간단한 응급처치 후 곧바로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또 공성전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이 농성을 위해 투척한 바위에 머리를 맞고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 다시 사다리를 올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일화죠. 또 잔다르크가 붙잡혀서 탈출을 위해
21m 높이의 성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상 그녀의 몸 어디에도 상처 없이 정상이었다고 하죠. 위 세 가지 일화 모두 실제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를레앙 전투의 승리는 당시 프랑스의 작은 희망이 되어 잔다르크가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라 믿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잔다르크를 살아있는 성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인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달랐죠. 중세 시대엔 종교의 믿음이 매우 강했던 상황이라 프랑스는 착한 편인 천사, 잉글랜드는 나쁜 편인 악마로 몰렸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는 잔다르크를 성녀가 아닌 마녀로 간주합니다. 그녀가 들었던 신의 목소리도 사실은 악마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죠. 1430년 5월 23일 잔다르크는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콩피에뉴 지역을 구하기 위해 격전을 벌이다가 잉글랜드의 동맹인 부르고뉴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샤를 7세는 성녀로 추앙받던 그녀가 잡혀 있었지만 석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는 동맹군인 부르고뉴에게 1430년 11월 1만 리브르, 현재 가치로 환산하자면 50억 정도 되는 금액에 그녀를 사게 되죠. 이후 그녀는 잉글랜드의 교회로 넘겨지며 종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홀로 이단과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죠. 하지만 결국 1431년 5월 30일 루앙의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을 때 그녀의 죄명은 마녀였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주장과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선 것이 마녀의 증거라는 것이었죠.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한 지 5년이 지난 후 자신이 잔다르크라고 사칭하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군생활 중이었던 잔다르크의 남동생 장과 피에르는 사칭범을 만나 크게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잔다르크의 남동생들은 잔다르크 사칭범이 자주 나타난다는 기사들에 마상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장과 피에르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사칭범을 만났고 신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투구를 벗는 순간 남동생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녀는 잔다르크와 닮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진짜 잔다르크였던 것입니다. 잔다르크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샤를 7세는 그녀를 파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샤를 7세는 그녀의 얼굴과 대화 후 태도를 확인하고는 그녀가 정말 잔다르크라고 발표했죠. 그러나 얼마 후 샤를 7세는 이 발표를 번복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화와 영웅을 그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어두어 프랑스의 통치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잔다르크의 사기극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죠. 훗날 샤를 7세가 잔다르크를 사기죄로 처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왕이 그녀를 잔다르크라고 인정해주는 대신 어디로든 가서 조용히 살아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실제로 잔이라는 여성은 귀족과 결혼한 뒤 2명의 자녀까지 낳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녀의 신화는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그라들었지만 의문이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화형 당시 잔다르크는 구출되었고 대신 다른 사람이 처형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널리 퍼졌죠.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할 때 구경꾼들이 아주 먼 거리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형당하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이 있는데 사실 잔다르크가 공주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그저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는 소녀가 아니라 고귀한 신분인 귀족의 자녀, 그것도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잔다르크가 신의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당시 프랑스의 왕 샤를 7세를 만나러 갔던 날, 왕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왕좌에 앉히고 자신은 신하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진짜 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인사했죠. 당시 군중들은 그녀가 정말로 신의 선택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잔다르크와 샤를 7세가 피가 섞인 남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피가 섞인 남매였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그녀가 버려졌다는 것이죠. 샤를 7세가 그녀를 테스트한 후 만찬을 즐길 때 보여준 뛰어난 상류 사회식 예절도 그 증거로 듭니다. 어느 고귀한 집 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기품은 평범한 농부 딸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잔다르크는 공주였을까요? 또 그녀의 미스터리한 일화들이 정말로 진실일까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건설된 유물들이 많은 곳이죠. 우리가 아는 역사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물들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의 비하르주에서 매우 놀라운 건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 벙커입니다. 비하르 지역에 위치한 바라바르 산과 나가르주나 산에서 발견된 이 벙커들은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26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재질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절단면과 각도가 매우 정교하며 모양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원전 5세기경 고조선 지역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인데 인도에서는 이미 화강암을 이용해 매우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벙커가 2600년이나 지난 시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건축물이었죠. 과거 인더스 문명에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기술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쿠프왕 피라미드나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처럼 말이죠. 인도는 고대 동굴 건축으로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러한 석조 기술이 현대까지 오면서 발전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기술의 명맥이 끊긴 것처럼 보였죠. 이 벙커의 벽에는 여러가지 많은 글귀가 존재했는데 이것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이 조사해본 결과 기원전 250년경 다사라타 왕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하사했던 기록은 있었지만 이것을 만들었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동굴의 구조만 보자면 꼭 핵폭발 대피소처럼 보이는데 과거 인더스 문명에 핵폭발이 발생했었다는 것처럼 보이는 고문원들이 다수 존재하죠. 인도의 3대 서사시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의 내용 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용맹한 아두아탄이 비마나를 타고 내려와 아그네아스트라를 발사하였다. 이 무기는 적의 상공에 소나기와 같은 불꽃의 화살을 내리붓고 그로 인한 농우의 구름은 성공을 어둡게 하였다. 불바다와 암흑에 이어 맹렬한 광풍이 일기 시작하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일대의 모든 모래가 날아갔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다. 태양이 공중에서 흔들리고 땅이 울렸으며 동물들은 타죽고 강물은 들끓었다.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적들은 불에 탄 나무처럼 쓰러졌다. 여기서 말하는 비마나는 고대 인도의 각종 문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타고 다녔다는 날아다니는 탈 것입니다. 초고대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마나를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핵폭탄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비행체라고 설명했으며 아그네아스트라는 비행체에서 발사된 폭발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헌의 내용만 보아도 아그네아스트라의 위력이 현대의 핵무기와 유사한 듯해 보이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거들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문헌의 기록일 뿐이었죠. 하지만 데이비드 다벤포트는 그 증거를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과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세운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가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의 뜻은 현지 언어로 죽은 자들의 흙무덤을 의미하는데 도시에서 최소 3만 명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죠. 처음 발견됐을 당시 기원전 2300년경 만들어졌다고 추정했지만 발굴을 거듭하면서 더 오래된 층이 발견되어 기원전 40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15m가 넘는 거대한 성벽과 완벽하게 설계된 하수구와 목욕탕까지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됐던 아주 정교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화제가 되었었죠. 기원전 4000년이면 그 당시 평균적으로 움막에 살고 있을 때인데 어이가 없을 정도의 기술력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오파츠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978년 모헨조다로를 관리하고 있던 파키스탄 정부의 허락을 받아 현지 조사를 하던 영국 조사단의 데이비드 다벤포트가 출입이 금지된 800야드 면적의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해 녹색의 광택이 있는 검은 돌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돌은 트리니타이트라고 불리는데 엄청난 고온에 의해 모래들이 순식간에 녹았다가 다시 응고되면서 생기는 유리화된 암석을 뜻합니다.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발견한 고열에 녹은 뒤 굳어버린 항아리의 파편, 벽돌의 잔해 등을 로마 과학대학 화산연구소의 브루노 디 사바티노 교수, 암석학 연구소의 암레토 플라미니 교수와 진파울로 시리아코 박사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항아리의 단편이 외부에서 가해진 온도는 최소 950도에서 1000도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트리니타이트는 석영과 장석 및 유리질로 된 광물로 이들의 용해점은 1400도에서 1500도이지만 외형으로 판단해보면 그 이상의 온도가 단시간에 가해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핵실험 현장 인근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이에 다벤포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핵폭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찰한 흔적을 남길 정도의 열파와 충격파를 순식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폭발물은 현대 과학으로는 핵폭발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과학자들의 의견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리니타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핵과 같은 인류가 발생시킨 인공적인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운석 충돌로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죠. 사실 운석 충돌 때문에 트리니타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운석과 충돌했다면 폭발로 인해 거대한 분화구가 형성되어야 했죠. 모헨조다로 지역은 평지였기 때문에 운석이 충돌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운석 충돌로 인해 생긴 트리니타이트라면 우주에서 온 다른 물질들이 안에 존재해야 하는데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트리니타이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죠. 또 모헨조다로에는 묻힌 유골이 아닌 길거리에 방치된 유골들이 존재했는데요. 연구 결과 외상 없이 누운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외부의 어떤 강력한 자극에 의해 아주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밝혔죠. 유골 방사능 수치가 정상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유골은 뼈까지 탄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죠. 현대의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명백히 핵전쟁의 폐해로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트리니타이트가 현대에서 발생하는 핵실험장에서의 트리니타이트보다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고대 인더스 문명이 현대의 핵폭탄보다 더욱 강한 폭발의 힘을 가진 폭탄을 만들 기술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위에서 말한 서사시 마하바라탈의 다른 부분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월카는 신속한 비만화를 타고 적진의 버리시니와 안다카스에 궤적을 나르는 물체 한 대를 발사하였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힘을 다 가진 듯 그 밝기는 마치 만 개의 태양과 같았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불기 등의 장관을 비할 바가 없었다. 시체는 형체를 분별할 수 없게 탔고 머리카락과 손톱은 떨어져 나갔으며 도자기는 갈라져 터졌고 나는 새들도 고온에 새까맣게 탔다.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사들은 강에 뛰어들어 자신의 몸과 무기를 씻었다. 이것이 핵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핵폭탄이 터졌을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 중 머리카락과 손톱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과 전사들이 강에 뛰어들어 자신의 몸과 무기를 씻었다는 것은 방사능에 피폭되어 그것을 씻어내려는 행위로 보이죠. 또 새들마저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모든 곳이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목격자들이 했던 증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더스 문명은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로 초고대 문명이었고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는 핵전쟁으로 인해 멸망한 것이 아닐까요? 또 26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벙커는 핵폭발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가 아니었을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